오후 2시 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지로 입구역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 평일 오후라 그런지 열차 안은 비교적 한산했어요. 직장인과 학생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보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캄캄한 어둠과 전동차의 불빛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소리와 철로 위를 달리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차량 한쪽에서 역한 술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소주 냄새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조용한 열차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야, 요즘은 군복은 개나 소나다 입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황진철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랐. 목에는 번쩍이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반팔 셔츠 사이로는 꿈틀거리는 용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황진철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25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군. 박지아 중위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 잡혀 다려진 군복을 입고 무릎 위에는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있었죠. 진급시험을 앞두고 부대에서 받아온 자료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 좀 봐라. 군복 입고 뭘 그리 잘난 척이야. 황진철 옆에 앉아있던 부하 하나가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역시 술에 취해 있었고 얼굴에는 험악한 흉터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여자들 진짜 겁대가리가 없어졌어요. 어딜 여자가 군대를 가다른 부하도 거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30대 전후의 다부진 체격이었고 누가 봐도 영락없는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황진철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릴 때마다 그의 몸도 좌우로 휘청였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전혀 개의치 않았죠. 어우, 볼륨 좀 보소? 군복으로도 안 가려지는데 황진철은 지아 앞에 버티고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으려 했었죠. 야, 대답 안에 군대에선 위아래도 안 가르치나? 황진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의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순식간에 지하철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죠. 창가에 앉아있던 50대 아저씨는 신문을 든 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가득했지만 상대가 여러 명인 조폭들이라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엄마는 옆에 앉은 어린 딸을 품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할까봐 눈을 가리며 조용히 달래고 있었죠. 한 어르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대낮에 지하철에서 저런 깡패들이. 하지만 그 역시 몸이 불편해 직접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도 몇 명 있었지만 상대가 조폭들이라는 사실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만 주고받을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속옷도 군용이야. 벗으면 태극기라도 나오나. 황진철의 부하 중 하나가 낄낄거리며 역겨운 농담을 던졌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야, 입 싹 닫고 있는 거 봐. 군대에서 벙어리 되는 훈련이라도 받았냐. 또 다른 부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말투도 더욱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아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시민들 앞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죠. 지하철 안의 다른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 했지만 조폭들이 눈치채자 황급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뭐하냐 전화기 꺼내 황진철이 휴대폰을 만지던 승객을 노려보며 윽박질렀습니다. 그 승객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죠. 분위기는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황진철은 지아의 바로 코앞에 서서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지아는 군복 윗단추를 조용히 여미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얼음장처럼 단호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황진철은 지아의 대답을 듣고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오, 드디어 입을 여셨네. 목소리는 또 얼마나 예쁘실까? 그는 낄낄 웃으며 지아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지아는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좌석에 앉아 있어 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에 도착하며 지하철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평범한 회색 운동복 차림의 50대 여성이 차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소탈한 모습이었죠.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운동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로 탄 여성은 잠시 주위를 휙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아와 조폭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직감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죠. 바로 육군 원스타 사단장 윤서진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 그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황진철은 여전히 지아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지아의 어깨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죠. 군대 가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 예의도 없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지아의 얼굴에 확 끼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런 애들은 제대로 가르쳐줘야 정신 차려요. 부하 중 하나가 황진철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험악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손가락마다 굵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은 충분했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힘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윤서진이 말없이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완벽한 균형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군 경험으로 단련된 몸의 움직임이었죠.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며 살짝 흔들렸지만 윤서진은 전혀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지도 않은 채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조폭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아가씨, 우리랑 같이 놀자? 군복 입었다고 뭐 대단한 벼슬인 줄 알아. 황진철의 또 다른 부하가 지아의 반대쪽 어깨에 손을 척 올렸습니다. 이제 지아는 완전히 그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더욱 바짝 긴장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았고 젊은 회사원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윤서진이 황진철의 바로 등 뒤에 서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해서 시끄러운 지하철의 공기를 단칼에 베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지하철 안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윤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갑자기 나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황진철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윤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그저 평범한 아줌마로만 보였죠. 뭐야,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야. 황진철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윤서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가던 길, 가쇼. 괜히 끼어들다 다치지 말고. 황진철의 부하 하나가 윤서진을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슬쩍 주머니로 향하는 것이 하지만 윤서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그 손 놓으세요. 윤서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늘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완벽한 명령조였죠. 황진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못해. 원스타라도 되시나. 아줌마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봐. 그는 윤서진의 멱살을 잡기 위해 거칠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윤서진의 목덜미를 향해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윤서진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황진철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황진철의 혈자리를 정확히 누르자 황진철은 순간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뭐야? 황진철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서진은 황진철의 손목을 잡은 채로 유연하면서도 강력하게 몸을 휙 틀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연마한 무술고수의 움직임 같았죠. 순식간에 황진철의 육중한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업어치기였습니다.
으악, 황진철의 비명이 지하철 안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풍 엄청난 소리와 함께 황진철이 지하철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의 몸이 바닥과 충돌하면서 지하철 전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승객들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질렀고 어떤 사람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죠. 황진철은 좌석 사이의 좁은 공간에 끼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덩치 큰 부하가 깜짝 놀라 쓰러진 황진철을 도우려다 말고 윤서진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그의 주먹이 윤서진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가볍게 몸을 숙였습니다. 부하의 주먹은 허공만 갈랐죠. 윤서진은 몸을 숙인 자세에서 지체 없이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이 부하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강타했습니다. 아야, 덩치 큰 부하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윤서진은 일어서면서 동시에 어깨로 부하의 가슴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부하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좌석 등받이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컥덩치 큰 부하는 좌석에 기대 신음하며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승객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마지막 남은 부하가 잔뜩 화가 나 윤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윤서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윤서진은 침착하게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부하가 그녀의 오른팔을 잡는 바로 그 순간 윤서진이 반대 방향으로 몸을 휙 틀었습니다. 부하의 팔이 비틀리며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우두둑 하고 났습니다. 아악, 아파 아파. 부하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서진의 완벽한 관절 기술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윤서진은 부하의 팔을 놓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부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항복합니다. 부하가 다른 손을 들며 다급하게 항복을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윤서진이 손을 놓자 부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픈 팔을 부여잡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세 명의 조폭 모두가 10초도 채 되지 않아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지하철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조폭 3명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윤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쓰러진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전혀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한 것처럼 여유로웠죠. 이 아줌마 뭐야? 대체? 황진철이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깨 부상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대박이다. 젊은 회사원이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대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윤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저런 나쁜 놈들은 혼쭐이 나야 해. 그때 지하철 기관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전동차를 정차시켰습니다. 다음 역인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기관사의 목소리가 방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황진철은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오면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 뻔했죠. 야, 빨리 튀어. 황진철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형님, 팔이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요. 관절기에 당한 부하가 신음했습니다. 빨리 일어나. 이 새끼야. 황진철이 부하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3명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면서 지하철에서 허둥지둥 내렸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플랫폼으로 도망쳤습니다. 저 아줌마 정체가 뭐야? 무술고수야 형님. 괜찮으세요? 닥치고 빨리 걷기나 해줘. 폭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차량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마음은 여전히 흥분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부드러워져 있었죠. 괜찮으신가요? 윤서진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까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지아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윤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죠. 윤서진은 지아의 군복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계급장을 확인하고 그녀의 자세와 말투를 살폈죠. 군인이시군요.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육군 7사단 정보대대 소속입니다. 지아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윤서진의 자세와 말투, 그리고 방금 보여준 엄청난 실력을 종합해보니 어떤 직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아는 윤서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자세, 눈빛,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고급 장교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장교님이십니까?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자세와 말투, 그리고 방금 보여주신 실력이.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그 순간 지아가 급히 자세를 바로하고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지아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존경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진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승객들이 웅성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사단장이라고. 어머, 진짜 높은 군인이었구나. 대단한 분이네. 그러니 조폭들을. 승객들의 수군거림이 지하철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윤서진이 자연스럽게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완벽 그 자체였죠. 수고가 많습니다. 박중희. 윤서진의 목소리에는 후배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육군 최초의 여성 원스타 사단장을 바로 이런 곳에서 직접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단장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우연히 지나가다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윤서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평범한 운동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실제로는 나라를 지키는 아주 높은 군장교였던 것입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 사단장님이라니. 진짜 멋있다. 조폭들, 임자 제대로 만났네. 쌤통이다. 승객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윤서진과 지아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서진의 손은 따뜻했지만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지아도 정중하게 악수에 응하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단장님.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악수를 나누던 중 윤서진의 시선이 지아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군번줄이 하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색이 발해 있었지만 무척 소중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죠. 군번줄 끝에는 작은 은색 인식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인식표에는 무언가 각인이 되어 있었지만 지하철의 희미한 조명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순간 윤서진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아의 손목에 그대로 고정되었습니다. 낡은 군번줄이 지하철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군번줄의 재질은 오래되면 직물이었고 시간이 흘러 색이 발해 있었지만 누군가 오랫동안 정성껏 관리해온 티가 역력했습니다. 실의 일부는 새로 꿰맨 흔적이 있었고 끝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군번줄 끝에 달린 은색 인식표는 표면이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듯 모서리 부분은 시간의 흔적으로 둥글게 변해 있었죠. 인식표의 크기는 일반적인 군용 인식표보다 약간 작았는데 이것은 구형 군번줄의 특징이었습니다. 윤서진은 그 인식표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보물을 다시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으로 향하며 규칙적으로 덜컹거렸지만 윤서진의 시선은 여전히 그 군번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소음도, 승객들의 웅성거림도 그녀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먼지처럼 스르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낡은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처럼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먼지 쌓인 기억의 서랍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윤서진이 자신의 손목을 뚫어지게 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약간 창백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하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소에 항상 차고 다니던 군번줄이라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는데 사단장님이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니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군 규정에 어긋나는 물건은 아닌지 아니면 무슨 잘못된 것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덜컥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제 군번줄이 이상합니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지아의 질문을 듣고서야 자신이 너무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군번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의 조명이 살짝 흔들리면서 인식표에 반사된 빛이 그녀의 눈에 섬광처럼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에서 보내온 신호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 군번줄이 조금 특별해 보여서요. 요즘에는 보기 드문 아주 오래된 형태의 군번줄이네요. 윤서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목소리의 미세한 변화까지는 완전히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아직도 방금 전 일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본 광경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여보, 나 지금 지하철에서 진짜 신기한 거 봤어. 조폭들이 여군을 괴롭히는데 웬 아줌마가 나타나서 그 조폭들을 다 때려 눕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사단장이래.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찍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 조금만 빨리 폰을 꺼냈어도 대박 영상인데? 진짜 아깝다. 정말 영화 같았어요. 조폭 3명을 혼자서 다 제압하다니. 진짜 액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어요. 젊은 회사원이 옆 사람에게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은 아직도 흥미와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죠. 사단장님이라고 하던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겉보기엔 정말 평범한 아주머니 같았는데 말이에요. 중년 여성이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존경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의 귀에는 이런 대화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지하의 군번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의 터널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끈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29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약간 기울였습니다. 인식표의 뒷면에 무언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하철의 조명이 흔들리면서 각인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형태였고 오래된 각인 방식으로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이 동대문 운동장역에 진입하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량의 흔들림이 줄어들자 조명이 안정되었고 인식표의 각인이 좀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윤서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기억이 갑자기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숫자와 한글이 조합된 각인이었습니다. 93년 9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강인철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각인의 글씨체는 당시 군에서 사용하던 방식이었고 세월이 흘러 약간 흐려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윤서진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도 살짝 벌어지면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29년 전, 정확히는 1993년 9월 23일. 그날의 기억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위험했던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끔찍한 붕괴 사고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23세였던 윤서진 소위는 공사장 안전 점검 임무로 현장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에 일어난 집안 붕괴 사고로 여러 명이 지하에 갇혔고 그 중에는 윤서진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강인철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완전히 정차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내렸지만 윤서진과 지아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지아는 사단장님의 반응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단장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십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단장님이 방금 전 조폭들과 싸우면서 다치기라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윤서진은 지아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겨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군번줄을 보고 있으니 과거의 기억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인철의 따뜻한 미소, 그의 거친 손, 그리고 그가 자신을 구해주던 그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요. 그런데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그 군번줄 어디서 난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아주 간절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에는 애틋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손목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 군번줄은 그녀에게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군번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건인지 늘 강조하셨지만 구체적인 사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하시던 물건이에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군번줄이 자신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해주셨어요. 윤서진의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라는 말이 그녀의 예감을 더욱 강한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만약 그 할아버지가 강인철이라면, 그리고 그 군번줄이 정말 그때 그 군번줄이라면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인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듣기가 두려우면서도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강인철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한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셨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분이셨다고 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셨어요. 특히 지하철 공사에 많이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전, 서울, 부산 등 전국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대요.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할아버지께서 정말 성실하고 의리 있는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형님으로 통하셨다고. 윤서진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공사, 의리 있는 성격, 그리고 강인철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지로 추슬렀습니다. 29년 전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강인철의 따뜻한 눈빛, 그의 든든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주던 그 강하고 투박했던 손길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지하철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차량이 터널을 지나며 규칙적인 소음을 냈지만 윤서진의 귀에는 그때의 끔찍한 소음들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굴착기 소리, 사람들의 절규, 그리고 무너져 내리던 콘크리트의 갱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현재 진행형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혹시 할아버님 성함이 강인철 씨 맞나요?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잘못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사단장님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맞힌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강인철이라는 그다지 흔하지 않은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의 마음속에는 놀라움과 궁금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강인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설마
할아버지를 아셨던 건가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말없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9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공사장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강인철의 모습, 그의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그 군번줄을 건네주던 순간의 기억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무언가 아주 중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젊은 회사원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정말로 할아버지를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신 건가요? 지아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지아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군번줄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만들어준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군번줄. 정확히 말하면 그건 원래 제 것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강인철 씨가 저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윤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 원래 사단장님의 것이었다는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가 사단장님에게 주셨다니.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께서 사단장님께 그 군번줄을 주셨다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요? 지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지아의 군번줄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인식표에 새겨진 날짜와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때 그 군번줄이었습니다. 강인철이 자신에게 건네주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군번줄이었습니다. 29년 전, 정확히는 1993년 9월 23일이었어요. 윤서진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차분하면서도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대전 지하철 1호선 공사 현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집안이 무너지면서 여러 명이 갇혔는데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죽이고 윤서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에 할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윤서진의 눈빛이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의 소음도, 주변의 웅성거림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날의 기억만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23살 가딤관한 소위였어요. 군 공병대 소속으로 민간건설업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아 대전 지하철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있었죠. 윤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면서 터널 일부가 붕괴됐어요. 저는 그때 터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폭포수처럼 떨어져 내렸죠. 지하철 밖으로는 어둠 속에 터널 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에게는 그 어둠이 마치 그날의 무너진 지하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의 공포와 절망감이 다시 한번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할아버님, 강인철 씨였어요. 윤서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안전은 돌보지도 않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무거운 콘크리트 조각을 맨손으로 들어 올려서 저를 빼내주셨죠.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저를 돌봐주셨어요. 지아의 얼굴에 긴장감과 감동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영웅적인 일을 하셨다니.
평소에 알고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면이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과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993년 9월 23일.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대전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을 우수수 떨어뜨리고 있었죠. 아침부터 내린 비 때문에 공사 현장은 평소보다 더욱 질퍽한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공사는 이미 3년째 진행되고 있었고 윤서진은 육군 공병대에서 민간 건설업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23세였던 윤서진 소위는 공병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엘리트 젊은 장교였습니다.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녀는 특히 건설공학과 안전관리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기로 유명했고 상급자들로부터도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죠. 윤소희는 정말 믿음직해. 저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철두철미할 수가 있나? 중대장이 다른 간부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윤서진 자신도 이 임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의 안전이 걸린 일이었고 군인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저녁 늦게까지 안전 점검을 단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지하철 1호선 공사 현장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대전역에서 반성역을 잇는 구간 중 가장 복잡한 도심 구간이었죠. 지하 15m 깊이의 거대한 터널을 뚫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이 구간은 특히 지질 조건이 까다로워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현장에는 수십 대의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굉음을 내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터널 보링 머신이 하루에 몇 미터씩 전진하며 땅속을 뚫어나가고 있었고 200여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용접공들은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었고 콘크리트 작업자들은 터널벽을 튼튼하게 보강하고 있었죠. 현장은 온통 흙먼지와 기계 소음, 그리고 작업자들의 우렁찬 구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윤서진은 매일 안전모를 쓰고 형광색 조끼를 입은 채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항상 두꺼운 설계도와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고 각종 측정 장비들을 이용해 집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지질조사 장비로 안반의 강도를 측정하고 지하수 유입 가능성을 체크하고 터널벽의 미세한 변형 정도를 관찰했죠. 오늘도 집안 상태 확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서진이 작업 일지에 기록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그녀는 어떤 사소한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 전 안전회의를 주도했고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작업 중에도 수시로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확인했습니다. 강인철은 그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 작업자였습니다. 45세의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강 팀장으로 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현장 경험이 굵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고 거친 손에는 수많은 상처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로 평범했지만 넓은 어깨와 탄탄한 체격은 누구에게나 든든한 느낌을 주었죠. 강인철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챙기는 마음이 각별했는데 이는 그의 천성이기도 했지만 멀리 있는 자신의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작업자들을 볼 때마다 부산에 있는 딸 혜진이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지. 우리 혜진이 또래인데. 강인철이 동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강인철의 가정사도 평범하면서 따뜻했습니다. 아내 이정숙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고 있었고 딸 혜진이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강인철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늘 걱정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조심해서 다녀와요. 혜진이도 아빠 걱정 많이 해요. 아내가 매일 아침 강인철을 배웅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걱정 마.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사고 없이 일했는데 뭔 일이 있겠어? 강인철이 아내를 안심시키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인철은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팀장급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가르쳐주고 위험한 작업이 있을 때는 직접 나서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강인철은 윤서진이 젊은 여성 장교라는 것을 알고 위험한 곳에 혼자 가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그는 현장의 어느 곳이 위험하고 어느 곳이 안전한지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상태, 기계의 작동 상황, 작업자들의 동선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죠. 소위님, 그쪽 구역은 아직 집안이 좀 불안정합니다. 어제 비가 와서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꼭 저희랑 같이 가세요. 강인철이 윤서진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팀장님, 항상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꼭 주의하겠습니다. 윤서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서진은 강인철의 배려에 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처음 현장에 왔을 때는 젊은 여성 장교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귀찮아하는 작업자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인철은 처음부터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윤서진의 전문성을 인정했고 그녀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강인철은 윤서진의 성실하고 당찬 모습을 보며 자신의 딸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딸 혜진이도 윤서진과 비슷한 나이였는데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했고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소희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까 참 든든합니다. 저희 딸도 소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강인철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님 자랑이 대단하시네요.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요. 윤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살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고요. 부산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나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강인철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강인철은 가족들에게도 윤서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그녀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그윤 소희님이 작업자들 안전교육을 직접 해주시더라고. 참 괜찮은 분이야. 강인철이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맨날 그분 이야기만 하세요? 아내 이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분이야. 우리 혜진이가 저런 사람 반만이라도 닮으면 좋겠어. 강인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현장의 다른 작업자들도 윤서진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권위적이지 않았고 항상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안전 점검을 할 때도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윤소희님은 정말 다르네. 보통 군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분은 우리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시네. 작업자 중 한 명인 김민준 씨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일도 정말 꼼꼼하게 하시고 덕분에 우리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용접工박서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분 덕분에 작은 사고들이 정말 많이 줄었어. 진짜 고마운 분이야. 포클레인 기사 최우식 씨가 말했습니다. 윤서진도 현장 작업자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강인철로부터는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 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현장이 안전한 것 같아요. 경험이 정말 대단하세요. 윤서진이 강인철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소희님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니까 우리도 마음 놓고 일하기가 더 편해요. 강인철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 아침, 강인철은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현장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터널 입구부터 시작해서 작업구역 전체를 꼼꼼히 둘러보며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어젯밤 비 때문에 집안이 약해진 곳이 있을 수 있어. 오늘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해야겠어. 강인철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인철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안전회의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오늘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해. 집안이 약해진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꼭 2번, 3번 확인하고 작업하자고. 강인철이 팀원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작업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오전 9시경 윤서진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도 비 때문에 현장 상태가 걱정되어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강인철을 찾아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강 팀장님, 어젯밤 비 때문에 현장에 문제가 생긴 곳은 없나요?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아침 일찍 와서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집안이 조금 약해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작업을 더욱 주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인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측정 장비로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지질조사 장비를 가지고 터널 곳곳을 돌아다니며 집안 상태를 재측정했습니다. 대부분 정상 범위였지만 몇몇 곳에서는 수치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역시 비 때문에 집안이 약해졌네요. 이 부분들은 오늘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서진이 강인철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강인철이 동의했습니다. 오전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작업자들도 안전 수칙을 잘 지켰고 위험한 구역은 피해서 작업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작업자들이 현장 사무실에 모여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기분이 영찜찜하네. 작업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괜한 불안감만 조성되게. 강인철이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말이 맞아. 우리가 조심하면 문제 없어. 다른 작업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윤서진도 작업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군용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강인철이 자신의 부인이 싸준 김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희님, 저희 집사람이 담근 김치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강인철이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사모님께서 직접 담그신 거예요. 윤서진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김치 담그는 솜씨가 일품이에요. 동네에서도 유명해요. 강인철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현장의 딱딱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서진은 이런 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계급과 신분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터널 보링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죠. 윤서진은 터널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서 지질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특히나 주의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지하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집안이 다른 곳에 비해 유독 약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질조사 장비를 이용해 안반의 강도와 지하수 위치를 세밀하게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겠어. 수치가 계속 불안정하게 나오고 있어. 윤서진이 측정 결과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굴착기들이 요란한 소음을 내며 흙을 파내고 있었고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흙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용접 작업에서 나오는 불꽃들이 어둠 속에서 번쩍거렸고 작업자들의 우렁찬 구호 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좌측으로 이동 좌측으로 크레인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콘크리트 준비 완료. 콘크리트 작업자가 응답했습니다. 용접 시작합니다. 용접공이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현장의 소음은 평소보다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비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소리가 더 멀리 퍼지는 듯 했죠. 강인철은 윤서진이 혼자 깊숙한 곳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계속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시로 그쪽을 바라보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상 오늘 같은 날씨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소희님이 혼자 저 안쪽에 계시니까 다들 조심해야 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알려주고 강인철이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네. 팀장님, 계속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갑자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톡, 톡 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경험이 많은 작업자들은 즉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소리 뭐야? 포클레인 기사 최우식 씨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돌 떨어지는 소리 같은데? 용접공 박서준 씨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톡톡하던 소리가 딱딱으로 바뀌더니 이내 우르르 하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강인철은 이런 소리를 과거에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현장 경험으로 그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집안 붕괴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저 소리. 집안이 불안정한 것 같아. 강인철이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주변을 둘러보며 윤서진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터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측정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만약 붕괴가 일어난다면 가장 위험한 구역이었습니다. 안 돼, 윤소희님이 위험해? 강인철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오후 3시 정각, 갑자기 천장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작은 금이었지만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후 천장 일부가 우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에 모두 대피해 강인철의 절박한 외침이 터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갑자기 천장 일부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고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과 수톤의 흙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터널 전체가 순식간에 자욱한 먼지 구름에 휩싸였습니다. 으악, 도망가, 살려줘. 작업자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터널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작업 장비들을 덮쳤고 흙더미가 작업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먼지가 너무 심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비명 소리와 기계 소음이 뒤섞여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윤서진은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콘크리트 잔해 중 하나가 그녀의 왼쪽 다리를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녀의 다리를 깔아뭉갰고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찌르는 듯 휩쌌습니다. 윤서진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콘크리트 밑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지만 엄청난 무게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콘크리트에 완전히 깔린 상태였고 극심한 고통으로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먼지와 잔해로 가득했고 다른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터널 곳곳에서 작업자들의 비명 소리가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몇 명이 더 잔해에 깔렸고 어떤 이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포클레인 기사 최우식 씨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용접工박서준 씨는 어깨를 다쳤습니다. 도와줘. 여기 사람 깔렸어. 의식을 잃었어. 빨리 곳곳에서 절박한 구조 요청이 들려왔습니다. 강인철은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윤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무너진 잔해들과 흩어진 작업 도구들 사이를 미친 듯이 헤치며 윤서진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님, 윤소희님, 어디 계세요? 강인철이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먼지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강인철은 윤서진의 희미한 신음소리를 듣고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잔해를 헤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희님, 소희님 괜찮으세요? 강인철이 윤서진 옆에 도착해서 소리쳤습니다. 강 팀장님, 다리가 안 빠져나와요. 윤서진이 고통 속에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강인철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윤서진의 다리를 누르고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는 최소한 50kg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들어올리기 어려운 무게였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빼내드릴게요. 강인철이 윤서진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인철은 먼저 윤서진 주변의 작은 잔해들을 미친 듯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 올릴 지렛대 역할을 할 만한 튼튼한 쇠파이프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부서진 철제 파이프가 있었습니다. 소희님, 제가 지금 이 돌을 들어 올릴 테니까 그때 다리를 빼세요. 준비되셨어요. 강인철이 윤서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윤서진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인철은 철제 파이프를 지렛대로 이용해서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파이프를 누르면서 필사적으로 콘크리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인철이 힘겹게 신음하며 콘크리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줄이 굵게 터져나올 듯 했습니다.
등에서는 땀이 비오듯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콘크리트가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그 작은 틈을 이용해 다리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었고 심한 좌상과 함께 골절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소희님,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인철이 콘크리트를 완전히 치운 후 윤서진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강인철은 윤서진을 조심스럽게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무너진 잔해들이 없는 터널 입구 쪽에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 있었죠. 그리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뼈가 완전히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 하지만 상처가 깊으니까 지혈부터 해야겠습니다. 강인철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인철은 오랜 현장 경험 덕분에 응급처치 요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복을 찢어서 윤서진의 상처를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매우 정성스럽고 세심했습니다.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강인철이 윤서진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는 상처 부위를 정확히 압박해서 출혈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목 역할을 할 만한 나무 판자를 찾아 다리를 고정시켰습니다. 마치 다친 자기 딸을 돌보는 아버지처럼 그의 손길에는 세심함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조대가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강인철이 윤서진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잔해 때문에 터널 입구가 상당 부분 막혀 있었고 구조대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추가 붕괴의 위험도 있어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터널 밖에서는 이미 구조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해서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시 연락이 갔습니다. 곧이어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터널 안에 작업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소방관들에게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관이 물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상자도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관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방대는 즉시 구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터널 구조가 복잡하고 추가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구조용 중장비 가져와 그리고 의료진도 즉시 대기시켜 소방서장이 소리쳤습니다. 한편 군부대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윤서진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에서도 구조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병대에서 터널 구조 전문가들이 급히 파견되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강인철과 윤서진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윤서진이 있는 곳은 다른 곳과 떨어져 있어서 둘만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강인철은 윤서진을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통을 나누어 주었고 윤서진이 추워하지 않도록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서 덮어주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소희님, 많이 아프세요? 강인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강 팀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윤서진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희님 같은 분이 다치시면 안 되죠. 강인철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조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인철은 윤서진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소희님, 고향이 어디세요? 강인철이 물었습니다. 부산입니다. 아버지도 군인이셨는데 저도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었어요. 윤서진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 딸도 부산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혹시 모르겠네요. 나중에 어디선가 만나게 될지도. 강인철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몇 살이세요?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20살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나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강인철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따님이시네요.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윤서진이 격려했습니다. 소희님도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강인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며 공포와 고통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강인철은 윤서진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고
그녀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오후 5시경 드디어 구조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밖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잔해를 제거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님, 들으세요.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강인철이 희망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터널 구조가 복잡하고 안전을 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조대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그동안 강인철은 계속해서 윤서진을 돌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고 윤서진이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소희님, 이걸 가지고 계세요. 강인철이 자신의 목에서 낡은 군번줄을 풀어서 윤서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군대에서 받은 겁니다.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버텼거든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항상 목에 걸고 다녔어요. 윤서진은 그 군번줄을 받았습니다. 인식표에는 강인철의 이름과 입대 날짜인 1973년 3월 15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걸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꼭 돌려드릴게요.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소희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소희님 같은 분이 이걸 가지고 계시면 더 좋은 일에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실 때마다 오늘 일을 기억해 주세요. 강인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것도 너무나 고마운데 이렇게 소중한 물건까지 주다니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강인철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강 팀장님 같은 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윤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후 7시경 드디어 구조대의 목소리가 바로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강인철이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분 후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장비를 이용해 마지막 남은 잔해를 제거하고 강인철과 윤서진을 구해냈습니다. 윤서진은 즉시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강인철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무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서진이 들것에 실려가면서 강인철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소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강인철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윤서진은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리 부상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지만 사고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강인철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서 윤서진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끓인 미역국과 집에서 담근 김치를 가져와서 윤서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희님,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강인철이 병실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팀장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윤서진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희님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모두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강인철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인철의 가족들도 윤서진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특히 딸 혜진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진이가 아버지에게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퇴원한 후 윤서진은 강인철에게 군번줄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인철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소희님이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소희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보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군번줄이 또 다른 좋은 일에 쓰일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강인철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강인철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그 군번줄을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강인철의 따뜻한 마음과 그날의 감사한 기억,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강인철도 윤서진을 자신의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종종 집에서 가족들에게 윤서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윤 소희님을 또 만났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야. 다리도 많이 나아지셨고 벌써 부대 복귀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우리 혜진이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강인철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구해준 거잖아요. 정말 잘한 일이에요.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아내 이정숙 씨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윤서진과 강인철은 종종 만나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강인철은 윤서진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서진도 강인철의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생각했습니다. 소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하세요. 저희 집사람이 정말 맛있게 해드릴 겁니다. 강인철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너무 패가 될 것 같은데요? 윤서진이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 같은 사이인데 뭘 그러세요? 강인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인철의 집에서 가진 식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정숙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고 가족들은 윤서진을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소희님, 많이 드세요. 우리 혜진이 또래니까 그냥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정숙 씨가 윤서진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밥 같아서 너무 좋아요. 윤서진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윤서진이 해외 파견 임무를 나가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UN 평화유지군 임무로 동티모르에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소희님이 해외로 나가신다고요? 강인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1년간 동티모르에 파견되는 임무입니다. 평화유지 활동이에요. 윤서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언제 출국하세요? 강인철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출국해요. 준비할 게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윤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던 중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서진이 개인 물품을 정리하다가 그만 강인철의 군번줄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윤서진은 그것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짐을 전부 다시 뒤지고 숙소를 샅샅이 찾아보고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떻게 강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이렇게 소중한 걸 잃어버리다니.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윤서진이 자책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출국 일정 때문에 강인철에게 이 사실을 미처 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동티모르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반드시 강인철에게 사과하고 어떻게든 보상해 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1년간의 임무를 수행한 후 윤서진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강인철은 이미 고향으로 내려간 후였습니다. 대전의 지하철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서 그는 고향인 전라남도로 내려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강인철을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건설회사에 문의도 해보고 군 동기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진은 29년 전의 기억을 모두 털어놓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터널을 달리고 있었고 승객들은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고 젊은 회사원들도 깊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네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군번줄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군번줄 하나가 이렇게나 깊고 놀라운 인연을 담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윤서진은 지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지아는 마치 할머니의 손을 잡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중희,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강인철 씨와의 소중한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후손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윤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도 윤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평소에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오늘 사단장님을 통해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제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그저 자상하고 평범한 할아버지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아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동대문 DDP 앞에서 몇 명의 승객들이 내렸지만 윤서진과 지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승객들은 대부분 그대로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결말이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버님과 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분께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강인철 씨에 대한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싶고요.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아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며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아버지도 분명히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았습니다. 네, 당연히 좋죠.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지아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아가 아버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지나고 화면에 50대 초반의 단정하고 듬직한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강태현 씨는 짧게 깎은 머리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대전 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무슨 일이야? 지하철에서 웬 전화야? 강태현 씨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약간 궁금해하는 톤이었습니다. 지아가 카메라를 윤서진 쪽으로 돌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하철에서 조폭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육군 원스타 사단장님이세요. 윤서진이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29년 전, 그 어렸던 소년의 모습이 중년 남성의 얼굴 위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강인철의 아들이 틀림없었습니다. 강인철의 다정한 눈빛과 오뚝한 코 모양이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강태현 씨도 화면 너머의 윤서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현 씨, 맞으시죠? 윤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현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낯선 사람이 신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강태현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강인철 씨가 맞으신가요? 윤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태현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을 보니 분명 아버지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버지가 강인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강태현 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서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29년 만에 강인철의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윤서진입니다. 29년 전 대전 지하철 공사장 사고 때 아버님이 구해주신 윤서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현 씨의 얼굴에 충격과 그리고 그리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그리워하시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정말 윤서진 소희님이십니까? 강태현 씨의 목소리에도 벅찬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때 그 어리고 씩씩했던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었군요. 윤서진이 화면을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태현 씨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윤서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소희님, 아니, 이제 사단장님이시군요. 아버지께서 정말 오랫동안 찾고 계셨습니다. 강태현 씨가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와 윤서진 사이에 이렇게나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표정으로 두 사람의 기적 같은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태연 씨,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현 씨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강태현 씨의 목소리가 작게 잠겼습니다. 윤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인철을 다시 만나서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니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너무 늦었네요. 혹시 진폐증 때문이셨나요? 윤서진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랜 현장 일로 인한 진폐증과 관절염이 악화되셔서 강태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윤서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마지막 인사조차 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윤서진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사단장님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강태현 씨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강태현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단장님, 사실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장님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윤서진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강태현 씨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 침대에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연아, 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분을 구해드린 적이 그분은 나중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실 분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가족과 다시 인연이 이어질 거다. 그때를 위해 내가 준비해둔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윤서진과 지아는 숨을 죽이고 강태현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나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강태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종로 3가역에 도착했지만 승객들은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결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그 군번줄이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온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셨어요. 강태현 씨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윤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강태현 씨는 화면을 통해 지아의 손목에 있는 군번줄을 확인한 후 말을 이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해외 파견을 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우연히 그 군번줄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사단장님이 짐을 정리하시다가 떨어뜨리신 것을 아버지가 주우셨던 거죠. 윤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소중한 군번줄이 사실은 강인철에게 다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단장님께 돌려드리려고 하셨지만 이미 출국하신 후였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며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강태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윤서진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강인철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니 정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 그분과 다시 인연이 이어질 거다. 그때는 내가 아니라 네가 그분을 도와드려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하시면서 강태현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아도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이 군번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군번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다. 우리 가족이 받은 은혜를 다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강태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강인철의 깊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께 제대로 보답도 못했는데 윤서진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사단장님이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여성 장교들의 소식을 보실 때마다 우리 윤 소희님도 저렇게 훌륭하게 되셨을 거다 라고 하시곤 했거든요. 강태현 씨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강태현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희 집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윤서진과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시간을 알려주세요. 윤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주소는 지아가 알고 있을 겁니다. 강태현 씨가 말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윤서진과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동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모두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 한 승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다른 승객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서진과 지아는 강태현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단정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강인철 씨가 생전에 가꾸던 작은 텃밭이 있었고 집 전체에서 따뜻하고 정겨운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강태현 씨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내 김수진 씨와 고등학생인 아들 강준서 군도 함께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단장님,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현 씨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중앙의 낮은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 빛바랜 일기장,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앨범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태현 씨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앨범에는 강인철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늠름하게 군복을 입은 모습, 앳된 아내와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어린 강태현 씨와 함께 찍은 단란한 가족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버지의 군 시절 모습입니다. 정말 늠름하시죠? 강태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젊은 강인철의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정말 의젓하고 믿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멋있으셨네요. 군복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윤서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강태현 씨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강인철의 땀 흘리는 건설 현장에서의 모습, 가족들과의 단란한 일상, 그리고 은퇴 후의 평온한 모습까지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강태현 씨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태현 씨는 강인철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가죽으로 된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래 있었지만 무척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일기를 쓰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사단장님과 만난 그날 이후로는 더욱 꼼꼼하게 기록하셨죠. 강태현 씨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1993년 9월 23일 날짜가 적힌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강인철의 정성스럽고 단정한 글씨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태현 씨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젊은 여군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해낼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강태현 씨의 목소리는 마치 강인철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나지막했습니다. 윤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군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나이는 어리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우리 같은 현장 작업자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각별하다. 일기의 내용은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강인철의 시각에서 본 그날의 사건이 어떠했는지 고스란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젊은 군인을 구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강태현 씨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이 군인이 부디 무사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큰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군인을 만났다. 정말 예의 바르고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다. 우리 혜진이도 저런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다. 강인철의 진심이 글자 하나하나에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그 군인에게 내 낡은 군번줄을 선물했다. 별것 아닌 물건이지만 내 진심을 담아서 드렸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까? 윤서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강인철의 따뜻한 마음이 글 속에서 고스란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강태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 젊은 군인이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순간 거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서진은 빛바랜 일기장을 바라보며 강인철의 마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따뜻한 분이셨구나.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현 씨는 마지막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인철이 평생 간직했던 훈장들, 감사장들, 그리고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받으신 표창들입니다. 성실 근로자상, 모범 시민상 같은 것들이죠. 강태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윤서진은 그 표창들을 보며 강인철이 얼마나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윤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강태현 씨가 상자 맨 밑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쓰신 편지입니다. 혹시 사단장님을 만나게 되면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강태현 씨가 편지를 윤서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윤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윤서진 소위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강인철의 또박또박한 손글씨로 쓰인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윤서진 소위님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항상 소위님의 안녕을 빌고 있었습니다. 소위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저는 이제 곧 먼 길을 떠나지만 소위님과의 인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강인철 올림. 윤서진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인철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두 강인철 씨 덕분입니다. 윤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태현 씨는 윤서진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좋은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요. 강태현 씨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현 씨의 가족들은 윤서진과 지아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강태현 씨의 아내 김수진 씨가 만든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사단장님, 많이 드세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사단장님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하셨거든요. 마치 친딸처럼 생각하고 계셨어요. 김수진 씨가 윤서진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는데 오늘 그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윤서진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강태현 씨는 아버지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연아, 네가 소방관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가 그 군인을 구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야. 이것이 우리 가족의 사명이다라고 하시면서 강태현 씨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도 할아버지의 영향이 어떻게 자신에게까지 이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군인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할아버지의 그 정신이 저에게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강인철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강인철 씨의 선한 마음이 가족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윤서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태현 씨는 윤서진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단장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태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 가족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꼭 여쭤봐라. 그분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하시면서 강태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윤서진은 강인철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받은 것이 많은걸요. 윤서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소방관이니까 안전 관련 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현 씨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강인철 씨의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서진이 제안했습니다. 강태현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강태현 씨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봐요. 지아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날부터 윤서진, 강태현, 박지아 이 세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소외 계층 지원, 청소년 안전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땀 흘려 활동했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의 활동은 지역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원스타 사단장과 소방관, 그리고 젊은 여군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어떤 계기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기자가 윤서진에게 질문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한 분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한 행동이 어떻게 여러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윤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강인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반년 후 이들의 활동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강인철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단체를 만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윤서진은 단체의 명예회장을 맡았고 강태현 씨는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지아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아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강태현 씨도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크게 발전하는 것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사단장님을 구하신 것이 이렇게나 큰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강태현 씨가 말했습니다. 1년 후 강인철 봉사단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봉사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강인철의 숭고한 정신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윤서진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강인철의 위대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이렇게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강인철 씨는 정말 위대한 분이었어. 윤서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윤서진은 강인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강태현 씨가 안내해준 조용한 야산의 묘지였습니다. 묘비에는 강인철이라는 이름과 함께 성실한 삶, 따뜻한 마음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긴 시간 동안 묵념했습니다. 강인철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편안히 쉬세요. 윤서진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강인철 씨를 만났 비록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불멸이 아닐까? 나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아도 그날 밤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자상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셨다.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나 또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할아버지께 대한 진정한 보답일 것이다. 강태현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던 것 같아.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당신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소방관으로서 매일 사람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내 김수진 씨가 남편을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강인철의 선한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큰 변화의 물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윤서진은 군에서 은퇴한 후에도 강인철 봉사단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교육과 리더십 강의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하능군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훌륭한 장교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할아버지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부하들을 따뜻하게 이끌었습니다. 강태현 씨는 소방서에서 소방서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는 안전 정책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강인철 봉사단은 전국에 수십 개의 지부를 둔 거대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강인철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지하철 사건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이 이렇게나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날 윤서진은 다시 그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강인철 봉사단 회원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역에서 안전 캠페인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을 지날 때 윤서진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조폭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지아를 구해준 일, 그리고 그 작은 군번줄을 통해 강인철과의 기적 같은 인연을 다시 발견한 일, 정말 신기해요. 그날 제가 그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지아가 윤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강인철 씨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주신 것 같아요. 윤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선행이었지만 윤서진은 그 속에서 강인철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저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겠. 강태현 씨가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도 그런 작은 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 지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윤서진은 마음속으로 강인철에게 인사했습니다. 강인철 씨, 오늘도 당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강인철의 선한 의지는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지만 강인철 같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인철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강인철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군 최초 원스타 사단장님의 이야기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조폭들을 단숨에 제압하시는 모습. 정말 멋있었죠. 평범해 보이는 운동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여성 군인이었다니 정말 영화보다 더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군번줄 하나로 29년 전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감동적인 반전까지. 윤서진 사단장님이 젊은 소위 시절 겪었던 위험한 순간과 지금 당당한 리더가 되어 후배를 지켜주는 모습이 정말 대조적이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여성이 군에서 최고위직까지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 윤서진 사단장님의 뚝심과 리더십이 정말 존경스럽네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지켜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얼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 윤서진 사단장님처럼 누군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용기 있었던 순간이나 누군가를 지켜준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오늘도 윤서진 사단장님처럼 당당하고 용기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